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가족을 무시하고 불륜을 저지르던 그는 제가 증거를 들이밀자 성공한 남자들은 다 바람 피운다며 뻔뻔하게 비웃었죠. 그는 짐을 싸 집을 나간 지 며칠 만에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저는 남편과 동승했던 상간녀의 이름을 듣고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벌이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짓밟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닥으로 향하는 처참한 과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못을 하고도 뻔뻔했던 사람이 나락으로 향하는 걸 그대로 지켜봤던 40대 여성 이유경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들 하죠. 특히나 자신의 잘못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면 더욱 바닥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누구보다 절 짓밟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닥으로 향했을 때야 전 비로소 제 마음의 응어리를 덜어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그때의 사건,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그때 이야기.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전 지방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 밑으로 2살 어린 남동생이 있고 부모님께선 두 분 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며 저희 두 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지방이다 보니 서울권 대학을 들어가면서 전 혼자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생 땐 그나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외로운 줄 모르고 지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가 저에겐 정말 큰 의지가 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 마상현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다정다감하고 배려심이 넘쳤던 그 사람과 20대 중반에 만나 2년 반 동안 연애하며 일찍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원 선생이었던 남편은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따뜻하며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든든하게 느껴져 20대 후반이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나 남편이나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작은 투룸 빌라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둘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직업 특성상 일반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 보니 항상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왔습니다. 대신 오전엔 출근을 하지 않으니 좀 한가했지만요. 그래서 매번 제가 출근할 때 남편이 절 배웅해주곤 했습니다. 평소엔 아침밥을 잘 안 먹던 절, 남편이 그땐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어느 날은 늦잠을 자서 부랴부랴 챙겨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입안에 동그랗게 만든 주먹밥을 넣어주며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잘 갔다 와. 가면서 먹어? 아, 내가 일찍 일어나서 당신 깨웠어야 하는 건데. 나도 어제 늦게 잠들어서 알람을 못 들었나 봐. 미안해. 아니, 내가 못 듣고 그냥 자버렸는데 뭘. 고마워. 당신도 오늘 수업 잘하고 이따 저녁에 보자. 집에서 독립하고 혼자 살 때부턴 누군가 따뜻하게 절 배웅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절 배웅해주니 하루가 참 활기차고 든든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서 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첫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보니 남편이 오전에 집에 있다는 게 정말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특히나 아이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는 항상 남편이 같이 갔었어요. 지금이야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많다지만 저희 큰애가 어릴 땐 진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남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2년 후 제가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남편은 참 아이들을 예뻐하며 신경을 많이 써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기억 때문인지 전 이후에 변한 남편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도 같네요. 어쨌든 그땐 누구보다 가정적인 남편과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좀 무뚝뚝하고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엄청 가부장적이고 가정엔 별로 신경을 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남편과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시동생이 대학생이었고 시누이는 갓 20살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참 의지를 많이 하시더군요.
시댁에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곤 했어요. 당시 남편은 주 6일 일을 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시댁에 항상 불려가곤 했죠. 하루는 쉬는 날 아침 새벽부터 부랴부랴 옷을 입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 제가 물었던 적이 있었네요. 여보, 이 새벽에 어디 가려고? 아, 어제 엄마가 아침 일찍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당신 좀 자고 있어? 난 엄마 데려다 드리고 다시 올 테니까. 뭐? 아니, 근데 이 새벽부터 어디 가신다는 거야? 어디 산에 기도하신다네. 아휴, 참. 엄마도 이번에 어디서 뭘 보셨는지 내가 무슨 사고 날 수도 있다면서. 뭐 어쨌든 엄마가 오늘 가봐야 한다고. 데려다 달래. 일단 갔다 올게. 멀쩡히 운전할 수 있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저희 남편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장남이 좋아서 저러는가 보다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장남 사랑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집 가구들 배치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하면서 바꾼 건가 싶어 씻으려고 보니 옷장 속옷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분명 서랍 윗칸에 제 속옷이 있고 그 아래 남편 속옷이 있었는데 서로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남편이 바꿨나 싶어 나중에 제가 퇴근하고 물어보게 됐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여보, 나 아까 씻으시려고 보니까 옷장에 속옷 위치가 바뀌었던데 그거 당신이 바꾼 거야? 아, 아니 그게. 아니 엄마가 오전에 오셔서 빨래를 정리해 주셨는데 엄마가 바꿨나 봐.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당신도 알지? 우리 엄마가 좀 가부장적인 거 내가 출근하기 전에 바꾼다는 걸 깜빡했네. 미안. 뭐? 아니, 멀쩡히 그냥 잘 정리되어 있는 걸 왜 바꾸신 거야? 설마 내 속옷장이 위에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지? 아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그런데 좀 예민하신 거? 당신이 그냥 봐줘. 내가 다음엔 절대 우리 집 물건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미안해. 전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옷 서랍장 위치일 뿐인데도 시어머니는 절대 제 물건이든 남편 위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도 그땐 저와 남편 벌이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심한 시집살이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시댁에서 결혼할 때 뭘 크게 해준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벌이가 비슷비슷하니 대놓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겠죠. 그래도 가끔씩 시어머니를 만날 때면 불쑥불쑥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특히나 명절이면 아주 저희 남편을 붙잡아 두려고 난리셨어요. 한 번은 차를 타는 곳까지 뛰쳐나오셔선 아들 팔을 붙잡고 늘어지신 적도 있었답니다. 상현아, 벌써 가게. 아이 고작 하루 있었는데 집에 하루 더 있다 가지.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소고기 구워주려고 했는데. 엄마, 저희 처갓집에도 가야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기다리세요. 지금 가야 차도 많이 안 막히고 저녁 시간에 도착하니까 이제 출발해야 돼요. 예, 유경아, 네가 운전 좀 해라. 상현이 평일 내내 일하다가 힘든데 네가 좀 운전해서 너희 집까지 가거라. 네, 저도 평일 내내 일하잖아요. 어머님, 그리고 남편 저한테 운전 안 맡겨요. 본인이 운전하는 게 더 편하대요. 아이, 그런 게 어디니? 너도 운전하다 보면 늘고 잘하게 된다. 아, 얼른 네가 운전석에 앉아. 얼른?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제 팔을 끌고서 운전석까지 굳이 앉히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결국엔 남편이 다시 운전석으로 앉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이 사건은 그저 애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장남, 사랑이 드러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하고서도 몇 년 동안 다니던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큰애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남편이 큰 결심을 하나 했어요.
바로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민이 좀 많았죠. 아무래도 학원 공간도 임대하고 이래저래 들어갈 돈도 많은데 그땐 저도 애 둘을 키우느라 일을 쉬고 있었고 벌이도 남편 외벌이로만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애들도 커가는 이 와중에 큰 돈을 써야 하니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평소라면 남편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진 않았을 텐데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선 남편이 크게 고집을 부리더군요. 여보,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나도 실은 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나 자신 있어. 여기 학원에서 배운 것도 많고 내 평생 꿈이기도 하거든. 내가 이번에 학원 열면 진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게. 여보?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정말 당신 잘할 수 있지. 시작하면 진짜 모든 거 다 걸고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 당연하지. 나 진짜 내 목숨 걸고 학원 운영할 거야. 당신 걱정 안 하게 내가 최선을 다할게. 나 한 번만 믿어봐. 그래? 뭐 이때 아니면 언제 도전을 또 해보겠어? 알겠어. 당신 어디 한번 제대로 해봐. 그렇게 남편은 작은 공간을 얻어 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때 학원을 오픈하면서 같이 시작할 영어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참, 그 선생님이 저에겐 평생의 은인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었네요. 영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평일에 학생들이 있을 땐 청소를 잘 못하니 주말마다 전 애들을 데리고서 학원에 대청소를 했었는데 쉬는 날임에도 그 영어 선생님이 나와 같이 청소도 해주고 애들도 돌봐주곤 했답니다. 어머, 서문영 선생님, 영어 선생님 쉬는 날인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또 저 청소하는 거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저도 심심하고 애들도 보고 학원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겸사겸사 나온 거예요. 사모님, 영어 교실은 제가 청소할게요. 이리 주세요. 아우, 아니에요. 제가 해도 되는데요? 혼자 하는 거보다 둘이서 하면 더 좋잖아요. 얼른 우리 같이 하고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요 근처에 진짜 맛있는 칼국수집을 알고 있거든요.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 점심 드시고 들어가세요. 싹싹하고 밝았던 그 선생님은 정말 학원 운영에 누구보다 열정을 다 임하셨답니다. 학원 앞에서 홍보물도 만들어 나눠줬는데 그때마다 일찍 나와서 저와 남편이 홍보물 나눠주는 걸 곁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초반엔 사무직원이 없어 제가 종종 학원에 들려 사무 업무를 봐주기도 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영어 선생님은 학원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아등바등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2년 만에 처음 학원보다 2배는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사실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 큰 가구들만 업체 도움을 받고 책걸상 이런 건 용달을 빌려 셋이서 막 옮기고 그랬었는데 그때 다 옮기고서 학원 안에서 소소하게 파티도 하고 그랬었네요. 문영쌤 진짜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아, 이런 거 문영쌤한테 안 맞게 하는 건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도 같이 고생하셨는데요. 뭘? 그나저나 여기 진짜 크네요. 여기서 이제 수업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어쨌든 저희 진짜 잘 풀려서 너무 좋아요. 원장쌤도 좋으시죠? 그럼요. 문영쌤 덕분에 저 이렇게 잘 되고 있네요. 항상 감사하고 저희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아셨죠? 당연하죠. 그럼 기념으로 저희 케이크에 촛불 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땐 그렇게 점점 강의실이 커져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참 좋았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언제 그렇게 바뀌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 후로 남편의 학원은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큰애가 중학교에 가면서부턴 학원이 더 커져서 남편은 더 이상 수업은 하지 않고 원장으로서 행정 업무만 보곤 했어요.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여러 명 두게 되고 사무직원도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됐습니다.
큰 건물에서 두 층을 모두 학원으로 쓸 정도로 커질 때쯤 저도 다시 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 모두 바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잘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변해버리더라고요. 시동생이랑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동서와 시매부가 인사를 왔을 때도 남편은 대놓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전혀 그러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너무 비교하고 깎아내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고집이 어찌나 세지는지 항상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매번 시동생과 시누이가 올 때마다 말싸움이 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명절이었는데 시동생이 그때쯤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동생을 어찌나 비웃던지 옆에 있던 제가 다 안절부절할 정도였습니다. 중이 시동생, 너 쓸데없이 이직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형 밑에서 일해. 그게 낫겠다. 무슨 내 능력의 이직은 무슨 이직이야? 형 말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학원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왔으면 좀 좋아. 아, 재수 씨도 집에서 놀지 말고 저희 학원 사무직이라도 하실래요? 형, 무슨 거지 적선해? 말을 무슨 그렇게 해? 우리 살 길 우리가 알아서 해. 나도 나름 내 분야에선 잘하고 있는데 왜 형이 그만두라 말아야? 네가 뭘 알겠어. 형은 다 알아. 고작 월급 몇 푼 받자고 이직이고 자식이고 그렇게 머리 아프게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아, 굳이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우리 학원 들어와. 수업 못하겠으면 들어와서 행정 업무라도 보던지 월급은 잘 챙겨줄 테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들어간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아니, 사람 말을 왜 귀로 듣지 않아? 아유, 답답해서 정말. 형은 형만 잘났지. 다른 사람 말 귀로 안 듣는 사람이 무슨 학원장이야 진짜. 됐어. 난 형이랑 할 말 없어. 우리 갈게. 결국 그날의 다툼은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서 집으로 가버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누이도 기분 나빠하며 가족들을 데리고 가버리고 그야말로 명절 분위기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시부모님은 그래도 부모로서 중재라도 해주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아버지는 늘 그랬듯 남일처럼 신경도 안 썼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면서 남편의 편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저한테 뭐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예, 어머, 넌 도대체 왜 한마디를 안 거두는 거니? 아니, 시동생들이 지영한테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면 네가 나서서 화를 내야지. 어머님, 저기서 혼나야 할 건 바로 남편이에요. 각자 다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한심하니 어쩌니 하면 누가 화를 안 내요.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동생들한테 그래? 이제 다 커서 알아서 잘 사는데 기특하다고 하지 못한 망정 그러는 거냐고. 뭐? 아, 너 지금 애비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 아이고, 내가 오래 살긴 오래 살았나 보다. 남편한테 찍소리 하나 못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시애미 앞에서 남편한테 소리를 쳐? 네가 그러니까 네 시동생들이 우리 장남복을 못같이 보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걸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어머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닌 건 아니다 얘기를 하셔야지. 왜 맨날 남편이 하는 건 다 괜찮다 좋다 그러시냐고요. 다른 가족들이 섭섭해할 건 생각도 안 하세요? 아유, 됐다 됐어? 당연히 상연이 말을 들어야지. 아, 그럼 누구 말을 들어? 솔직히 우리 상현인 학원에만 있을 인재는 아니지. 정치에서도 잘하래다. 상현인 동생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지. 아, 그러니까? 너도 애비 잘 보필해. 정말 믿고 끝도 없이 장남편을 보며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졌습니다. 시동생들이 서운해하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매번 장난만 챙기시니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 저도 더는 할 말도 없더라고요. 결국 시동생과 시누이는 그날의 사건 이후 저희 남편이 시댁에 온다고 하면 아예 오지도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전화를 해봐도 시동생과 시누이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다 자기가 만든 상황이라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은 그저
동생들이 버릇장머리가 없다고만 생각하더군요. 점점 남편은 돈벌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자기만 잘났다고 여기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에게서 받는 용돈도 많아지니까 덩달아 저까지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은 남편 생일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일이 바빠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저녁 시간대쯤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웬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저한테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아니, 넌 뭐 하는 거야? 아, 여태 집에도 안 가고 뭐 하는 거니? 네? 저 오늘 야근이라서 좀 늦게 끝나는데요. 근데 왜 어머님? 아유, 넌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몰라. 아까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생일상도 안 차리고 나갔다며? 하다못해 일찍 퇴근해서 저녁이라도 가서 챙겨주든지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님, 제가 뭐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봤자 남편 학원에서 내내 일하는데 무슨 저녁을 챙겨요. 가도 바빠서 얼굴도 못 보고 어차피 끝나서 봐야 하잖아요. 전 그러시면 어머님이 챙겨주세요. 전 바빠서 못해요. 그래도 그렇지. 코딱지만한 돈 벌어가지고 유세 떤다는 거냐? 어? 당장 가서 우리 아들 생일상 차려놔.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에 줄 줄도 모르고 말이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와 고생시키면서 어떻게 생일상 하나 안 차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더니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은 학원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학원을 찾아가는 것도 불편해했었거든요. 본인 말론 제가 가면 직원들이며 선생님들이 불편해한다나 뭐라나 언젠가부터 제가 가는 걸 엄청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가서 어떻게 생일상을 차리나요? 해가 갈수록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야,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겠지만 한 집에서 살 부대끼며 사는 사람이랑 트러블이 있으면 이건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바로 남편도 아주 꼰대가 따로 없었답니다. 남편은 해가 갈수록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지적질을 해대곤 했어요. 특히나 애들한테 막말도 서슴지 않게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들과 딸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제법 공부도 잘했고 똑똑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애들 크면서 자기 바쁘다고 점점 신경을 안 쓰던 남편이 한 번씩 집에 일찍 들어올 때면 아주 그냥 잔소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언젠가 큰애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멀쩡히 공부하고 있던 애 굳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곤 냈습니다. 너 가서 공부 계획 작성하고 가지고 와. 시험 공부 잘하고 있지? 보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영 글러먹었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표시하고 죄다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검사받아. 네? 저 알아서 잘해요, 아빠. 굳이 검사받아야 돼요? 아빠가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지. 어디서 됐고야? 얼른 가지고 와.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언젠가 집에 잘 붙어있지도 않았던 남편이 그렇게 한 번씩 집에 와서 애들을 잡을 때면 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물론 어릴 때 애들한테 잘했지만 남편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돌기 바빴거든요. 애들 졸업식 한번 참석도 안 해보고 그렇다고 애들 생일이라고 챙겨준 적도 없고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한다 용돈 준 적도 없으면서 대뜸 저렇게 애들을 잡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히 애들이 엇나가거나 그러면 아빠로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눈엔 그저 애들을 자기 발밑으로 두려고 길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마다 남편을 말리고 화를 내곤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공부 열심히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무슨 계획표? 당신 진짜 웃긴다. 언제 그렇게 애들한테 신경 써봤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언젠 애들 학교일 나더러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선. 왜 그래 대체? 아니, 그럼 내가 명색의 학원원장인데 공부에 관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지? 애들이 공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이, 이 아빠 창피하게 하는 순간 아주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뭐? 지금 뭐라 그런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어떻게 그런 소리. 아무렇지 않게 애들 상처 생각하지 마.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해? 점점 말도 안 통하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겨우 남편을 말리고서 애들 마음도 달래주고 그러다 보니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진짜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큰아들은 고2였고 둘째 딸은 중3이 중요한 시기니까 크게 불화는 만들지 말자 생각하고 참고 있었죠. 그런 제 인내심을 한순간에 팡하고 폭발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된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뜬금없는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 학원 첫 개원할 때 함께했던 영어 선생님 서문영이었어요. 한동안 저도 학원 일에 관여 안 하다 보니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물론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따로 이렇게 만날 정도 아니다 보니 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전 퇴근 후 그 영어 선생님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된 영어 선생님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바로 학원을 그만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 너무 놀랐죠? 네, 학원을 그만두신다고요? 아니,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선생님, 우리 처음 학원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인데 그만두신다고 하니 뭔가 제가 다 아쉽네요. 그러게요. 저도 여기서 평생 계속 이렇게 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이 학원에서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서요.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버틸 자신이 없다뇨. 요즘 학원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모님께 한번 만나 뵙자고 연락드린 거예요. 학원 일 요즘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새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저도 직장 다니다 보니까 이래저래 학원 일은 잘 신경을 못 썼네요. 뭐, 갈등이 생긴 사람이라도 있는 건가요? 남편이 요즘 학원 일에 대해서 저한테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사모님 모르고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사모님은 저한테 진짜 잘해주시고 저도 여기서 어느새 30대를 다 보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사모님 덕분도 있고요.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고선 영어 선생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이 진실은 제 인생, 아니, 제 가족들의 앞날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알려준 얘기, 온 집안에 퍼뜨리게 된 계기가 며칠 뒤 생기게 되었답니다. 영어 선생님과 대화 이후 전 그날 남편과 크게 다투었고 남편은 그날 집을 나가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선 다음 날 대학 동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며 부산에 다녀오겠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에 다녀와서 얘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전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산에 갔다 온다던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된 건 그로부터 딱 이틀 후였어요.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그 전화를 받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 전화는 바로 경찰로부터 온 전화였거든요. 마상현님 가족이신가요? 지금 마상현님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오셔서 사건 확인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사고요? 어디서요? 크게 다쳤나요? 아, 그게 의식은 없으신 상태로 실려 오셔가지고요. 일단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는 서울 근방에서 났어요. 병원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확인해 보시죠. 아, 그리고 같이 동승하신 여성분이 계신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 해서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겠어요? 뭐? 뭐라고요? 여자랑 같이 타 있었다고요? 네, 이민희 씨라고 이분은 크게 다치진 않으셨거든요. 이분은 안전벨트 매셨고 남편분께선 안전벨트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이 다 망가지는 바람에 연락처가 없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시면 가족분들 연락 아시는가 해서요. 전 경찰의 말에 정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남편과 동승했던 그 여성은 정말 학원 선생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예요. 그때 절 만나자고 했던 영어 선생님이 털어놓았던 진실이 다름 아닌 남편의 불륜이었답니다. 그 영어 선생님은 남편이 다른 학원 선생님과 바람을 피운 걸 목격했었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그 상간녀로부터 계속 은근슬쩍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사고가 나기 1년 전 신입으로 들어온 선생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온 학원을 다 휘젓고 다녔더라고요. 남편과는 13살 차이가 나고 젊고 예뻐서 그런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남편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불륜으로 번지고 나서부턴 정말 갑질은 다 부리고 다녔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학원 사무 직원들뿐 아니라 선생님들에게까지 마치 자신이 원장이라도 되냐? 그 상간녀는 지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불편했던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상간녀 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새 수많은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그만두기도 했고요. 전 그걸 학원 일에 손을 떼다 보니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영어 선생님은 그래도 첫 시작부터 함께 했었기에 10여 년의 세월 동안 쌓인 정으로 참고 또 참았지만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결국 그만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30대 평생을 몸 바쳐 열정 바쳐 일했던 학원이 고작 그 두 사람의 불장난에 망가지는 꼴을 그대로 볼 순 없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영상과 사진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상간녀가 남편과 동승에 있었고 부산에 가면서 같이 여행을 간 건지 뭔지 결국 서울 근방에서 사고가 났던 거였어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끊으면서 전 남편의 불륜을 알았던 그날 남편과 싸웠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군요. 당신 이민희 상간녀 이름나는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야? 그 선생님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죄다 그만뒀다는데 영어 선생님도 이번에 그만둔다며? 대체 둘이 무슨 사이냐고? 진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냥 학원 선생일 뿐이야. 어리고 잘 모르니까. 아, 그냥 내가 원장으로서 좀 챙겨준 것 뿐이라고. 다른 선생님의 직원들이 다 오해한 거야. 그래. 그럼 이건 뭔데? 이거 뭐냐고? 전 끝까지 발뺌하는 남편에게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증거 자료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그것들을 보며 정말 당황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쯤 되면 전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던지 빌던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서 선생 그렇게 안 봤더니 사람 참 치사하네.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솔직히 나도 당신하고 사는 거 지긋지긋했어. 어차피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싫지 않아? 그런데 뭐 지금 당장 이혼할 거야? 당신 직장 월급으로 뭐 애들 제대로 된 대학이라도 보낼 수 있겠어? 그냥 참고 살아. 나도 즐길 건 즐기면 살아야지. 애들 다 크면 헤어지든지. 나랑 헤어지면 양육비. 내가 지금 생활비만큼 줄 것 같아. 뭐, 당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해? 어떻게 애가 있는 아빠라는 사람이 밖에서 바람을 피냐고. 성공한 남자들 다 이렇게 바람 펴. 다만 걸리지 않는 것뿐이지. 이렇게 걸린 거 뭐 당신 뜻대로 해.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아쉬운 거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나 뭐 더 어린애랑 살면 좋지 않겠어? 나도 좀 금맞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그치만 당신이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하면 생각해 볼게. 지금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맞는 거 아니냐고. 내가 잘못을 해.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것뿐이지. 우리 이렇게 산지 거의 20년이야. 친구도 20년 보면 지긋지긋한데 부부로서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산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나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었겠어. 오히려 지금껏 참고 살아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하여간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어찌됐건 당신이 결정해. 난 이혼해도 상관없으니까. 뻔뻔한 남편은 그렇게 절 비웃고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저희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죠. 자는 줄 알았던 애들이 남편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더라고요. 남편이 나가려고 문을 열자 그 앞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아들과 딸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제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이런 꼴을 보여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 보면서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절 위로해줬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난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참지 말고 아빠랑 이혼해요. 진짜 괜찮으니까. 전 저런 아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걱정에 참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어린애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남편을 쫓아가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사건이 벌어진 후 며칠 뒤 남편의 사고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진짜 하늘이 제대로 벌어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 병원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난리가 났는데도 상간녀와 여행을 갈 수가 있는지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리더군요. 뻔뻔하게 절 비웃고서 나가던 남편의 그 표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라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과는 끝을 내야 되겠다 생각했었으니 갈 필요도 없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아침 새벽부터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이 올 리는 없는데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문이 열리고서 쿵쿵거리며 한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정말 딸같이 저한테 달려들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몹쓸 것이 하늘 같은 서방이 입원을 했는데 안 와봐. 네가 어떻게?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입 닥칠 거 사. 너 오늘 잘 만났다. 네가 감히 시댁을 무시해. 네가 뭔데 무시해. 어머님, 이거 좀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못나. 내가 아주 그냥 네 버르장머리 오늘 단단히 고쳐주마. 시댁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전 온 힘을 다해 제 머리를 붙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머리를 더 세게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 마음에 제 머리채 잡은 시어머니 때문에 화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에 애들도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애들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 며느리 머리채 잡을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들 생각도 안 하는 할머니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아주 똑같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70 넘은 노인재가 못 이길 것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서 전 화를 꾹꾹 눌러 담고 그나마 마지막 예를 갖춰 얘기했습니다. 더 큰 소란이 벌어지면 애들한테 또 상처 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여기까지가 제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예요. 네? 제발 어른으로서 행동해 주세요. 뭐, 어른, 네가 나 어른으로서 대접이라도 하고 말하는 거야? 애들 다 자고 있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괜히 안 가겠어요? 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세요. 제발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조용히 무슨 조용이야. 내까짓 게 시댁 무시하는데 애들 버릇장머리가 제대로 되어 있겠어? 오늘 너 머리채 뽑히는 거 보고 네 새끼들도 정신 차려야지. 안 그래도 애비 무시하는 것 같다. 꼴 보기 싫었는데 이참에 손주들도 다 깨워서 네 머리채 잡히는 거 봐야지.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또 제 머리채를 잡아채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소란에 자고 있던 애들도 전부 깨어나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다 목격했답니다. 쏘스라치게 놀라 말리려고 드는 손주들을 시어머니가 내팽개치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눈이 돌아버렸어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이긴 했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아챘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저희 애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치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거 안 놔! 이거 놔! 전 시어머니의 외침에 그대로 손을 놔버렸고 시어머니는 결국 뿌리친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대응할 줄 몰랐는지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이 시어미 머리채 잡은 거냐? 네가 아주 정신 나갔구나. 어디서 시어미 머리를 잡아?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아프세요. 고작 그거 가지고 아프세요? 지금 그 잘난 아드님이 우리 집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애들한테 어떤 상처 줬는지 아시고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한 짓도 모르고 지금 집에 오셔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뭘 했다고? 아, 우리 아들이 뭘 하길. 이거 좀 보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잘난 아드님 밖에서 뭔 짓하고 돌아다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고요. 그러고선 전 시어머니에게 사진 한 장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선 엄청 기겁을 하며 뒤로 나가자 빠지더군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야? 먹긴 먹였어요. 그 잘난 아들 자식이고 가정을 다 버리고 바람동네방네 소문이란 소문은 다 돌고 있고요. 배울 때를 배운 그 잘난 자식이 남들 손가락질 받는 짓거리하고 다닌다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어떡해? 이건 모함이야. 모함.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짓 못해.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긴요. 지금 사고 났을 때 옆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아세요? 옆자리에 바로 상간녀도 함께 타고 있었다고요. 뭘 아시고서나 난리 피우시던지. 상간녀 병원이라도 좀 알려드려요. 난리치고 싶거든 거기 가서 치셔야죠. 뭐 더 보여드려요? 이것보다 더 한 사진도 있는데 그것까지 보셔야 믿으시겠어요? 네. 아, 어떡해. 저 이제부터 그쪽 며느리 아닙니다. 난리 피우시든 뭘 하시든 그쪽 잘난 아드님이나 하시고요. 이 집에선 당장 나가주세요. 결국 전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서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청렴결백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그 아들의 바람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뒤로 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했어요. 사고는 크게 나긴 했지만 며칠 의식을 되찾았는지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목숨엔 크게 지장이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당연히 증거가 수도 없이 많았으니 이혼도 상간녀 소송도 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당연히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고요. 그렇게 전 애들을 데리고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전 그 영어 선생님을 만나게도 됐습니다. 어떻게든 제 인생을 구원해준 선생님에게 살해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극구 거절하셨지만 전 끝까지 살해를 해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신랑이 끝에 겨우겨우 살해를 해드릴 수 있었네요. 영어 선생님은 저에게 그 얘기를 한 날 일을 그만두셨고 바로 다른 학원으로 일을 다니고 계셨어요. 참, 그때 영어 선생님의 그 용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전 남편에게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날 이후로 전 이 영어 선생님을 제 은인으로 생각하며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언니 동생하며 종종 연락도 주고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전 남편의 학원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로 쫄딱 망했답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학원 직원들이며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학생들도 알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불륜 소식은 학부모님들께도 전해줄 수밖에 없었죠. 이혼 후 한동안 전 남편 학원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불륜 학원으로 글이 올라오게 됐고 결국 학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 버렸더군요. 심지어 학원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 지역 내단체 채팅방이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도 다 소문이 나서 학원 선생들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선생들도 오지 않으니 결국엔 폐업을 하게 된 거죠. 상간녀와 전 남편은 소송 이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누가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멋도 없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전에야 돈도 많고 학원 원장이니 여자들이 붙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그 상간녀는 바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간녀가 떠나고 나서 전 남편이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여보, 나 다친 거 당신 알지? 나 요즘 혼자 움직이기도 힘든데 당신이 좀 간병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벌도 받았잖아.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참. 어디서 여보래. 너랑 나랑 헤어진 거 기억 안 나니? 머리라도 다친 거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랑 나 이제 남남이야. 아니,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원수지. 네. 전화도 소름 끼치니까 전화도 앞으로 하지 마. 알았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전 냉정하게 전 남편의 전화 끊어버렸어요. 거기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더라고요. 결국 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한동안 계속 간호한 모양인데 70 넘은 노인네가 덩치도 큰 아들을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듣기론 그 간병하는 사이 전보다 훨씬 더 늙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아빠라면 정말 질색팔색합니다. 전 남편이 이제와 애들을 챙기려고 살갑게 구는데도 애들은 아빠랑 아예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아빠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애들과 저와 이렇게 셋이서 잘 지내고 있어요. 2년이 지나니 큰애도 이제 대학을 가고 작은애도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자기들 스스로 너무 기특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친정에서도 많이 속상해 하시고 저만큼 화도 많이 내주셨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지원자가 되어주고 계세요. 가끔씩 집에 가면 애들도 잘 챙겨주시고 제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그저 늘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요즘은 애들과 같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나가서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 낙으로 지내고 있네요. 애들 어릴 땐 참 아등바등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잘 커져서 엄마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걸 보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본인 상을 치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큰 잘못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게 되었고요. 아마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닌가 싶네요. 벌이라는 게 당장 내려지진 않더라도 적재적소에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잘못한 게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때가 언젠간 다가온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잘못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이제라도 반성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상처받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 아픔 잘 이겨내시고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저희 애들과 친정 식구들과 함께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